코로나19 확산세, 국내 감염 사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확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비자와 항공 개편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수도권을 넘어서 대전, 광주, 전남까지 쭉 퍼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수치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해외 유입 사례가 지난주에만 90명, 그러니까 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21일 날 WHO 집계를 보시면은 그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18만 3천 명으로 그 신규 확진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WHO가 집계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브라질과 미국에서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혀 지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라든가 제3세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개발국이라고 부르는 여러 예. 국가들에서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감소세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봉쇄를 풀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증가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봉쇄를 풀고 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월드미터 기록에 따르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대량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어떤 코로나19의 그 감염 여부도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부터는 이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물론 이전부터도 2주 동안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되어 왔지만 이동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했거든요. 이런 제한들 입국을 아예 막아야 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입국 제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코로나19 감염 초기부터 발생 초기부터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예.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입국자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현재 코로나19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이제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방 세계 쪽에서 뉴질랜드인데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 정도부터 입국자를 완전히 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질랜드는 코로나19를 종식을 선언을 했고 이제 사회생활 같은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수출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해외하고의 어떤 인적 교류 같은 게 굉장히 적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어떤 이제 의료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유입을 완전히 없애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은 최소한도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제한은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해지 전에 이제 검사를 함으로써 완전히 음성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가격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지키지 않는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인천 쪽에서 한 분이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자가격리 시설을 그 벗어났다가 예. 그게 이제 걸렸던 일이 됐죠. 적발된 일이 이제 예.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아마 이런 식의 어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별도의 어떤 자가격리와 거기에 따른 검사를 통한 확인을 가져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격리된 사람만 보면 벌써 3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리가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이 3만 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여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충이나 관리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하기 이전에
하루에 이제 국내에 그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기보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예. 비율이 대략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줄어든 숫자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된다면은 14만 명에 대한 그 자가격리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명에 대한 자가격리 시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지금 그 보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2차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다 보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지금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해외에서 입국되는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19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그 격리 시설의 확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깜깜이 감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방역 당국이 이제 2주 단위로 깜깜이 환자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최근 2주 동안에는 10.6%예요. 이거는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기준이죠. 5%를 뭐 퍼센트 기준이긴 하지만 2배 이상 앞서는 거라서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은 예. 그동안 지난 한 달 정도는 서울 경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저께 확진자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저께 확진자 통계를 보시면은 네. 일단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4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전체 지역세 감염자 절반 정도로 그 비중이 떨어집니다. 예. 일단 숫자 자체도 조금 일부 줄었고 비율도 이제 조금 감소했는데, 대신에 서울 경기 지역 이외에 광주, 대전, 세종, 충남, 강원 같은 예. 지역으로 지금 확진자의 어떤 그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예.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지역사회 일부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추적 가능한 감염이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말씀 주셨던 깜깜이 감염의 형태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방역 당국에서 조사해야 되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그 코로나19의 그 방역의 세 축 중에 하나였었던 적극적인 추적과 검사, 격리라는 것 중에 적극적인 추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환자군을 대규모로 늘릴 수밖에는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깜깜이 감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그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은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일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점점 더 허술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도 뭐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건 알지만 좀 지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던가 이런 건 없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발적 참여라는 거는 아무리 그게 이제 선이고 그 개개인에게 와닿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의 깊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의료기관 안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손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계속 재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 2월 달 정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리 저희가 그간 교육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질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자발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분명히 어떤 선의에 의해서 또 본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공중
대중보건적인, 그러니까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법적인 규제와 처벌,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대중교통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좀 공공적인 어떤 목적에서의 규제와 처벌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안 기울이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해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안 기울이시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감염을 겪고 나서 완치가 됐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당뇨 환자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앓고 나서의 어떤 그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 층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계속적으로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왕에 있는 롯데 택배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벌써 17명이어서요. 정부가 고위험 시설의 물류센터, 뷔페 식당, 방문 pak배 업체 그리고 대형 학원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뷔페는 예전에 이제 부천 돌잔치 때문인 것 같고 물류센터는 이게 좀 많이 나온 상태고 근데 부천 돌잔치는 생각해보면 한 달 전이거든요. 이게 좀 포함을 시키는 속도가 현 상황에 비해서 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가족이나 개인의 즐거운 일, 또 축하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정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떤 집단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도움은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곳들이 고위험 시설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이후의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해야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치들을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사실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시설에서는 그다음에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해당 시설 안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의 방책들을 이제 개발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로 삼을 만한 그런 교육이라던가 또는 어떤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업장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됐으면은 그 업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코로나19의 전파를 그 업장 내에서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그 참고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나온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입구에서부터 몇 미터 단위로 손위생제를 놓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특정한 순서를 빼놓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탁자와 탁자 간의 거리도 저희가 계속 나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끔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것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왜냐하면 코로나19에서 계속 우리나라는 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달려온 측면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런 여러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기간의 대책 또 장기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폭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2,438명이 됐고요. 17명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1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 경기가 3명, 충남이 1명, 대구, 전북이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라서 검사 건수가 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건수 양상을 보시면 주중에는 대략 한
25,000건에서 35,000건 사이, 주말에는 한 10,000에서 15,000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이하의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 발생도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월, 화, 수 정도의 이제 검사 현황과 거기에 따른 확진자 발생 현황을 봐야지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전주하고 비교했을 때도 주말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수치는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보고 지켜보고 싶긴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화수까지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병상이 모자랄 것을 대비하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퇴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나라 입퇴원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입퇴원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엄격한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감염 초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진행되고 증상이 완화되는 시점이 되면은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이 감소함으로써 전파력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현행 기준인 PCR 검사의 2회 이상 음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대량 환자 발생을 만약에 후반부에 고려를 한다면은 네. 지금 현재 입퇴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3주에서 4주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가 환자의 증상을 놓고 봤을 때, 즉 증상에 기반으로 한 퇴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긴 기간이 됩니다. 그럼 병상 점유율 자체가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대량 환자를 발생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기준이 좀 엄격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기반으로 한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긴 하지만 의료에는 항상 예외라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가짜 음성 이런 사례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현재 그런 문헌 보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서 진짜 병상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감염 초기에 다른 사람을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입원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충분한 어떤 병상 여력과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예외의 사례라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발생 현황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재택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전원한다라는 게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의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중앙임상위원회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던 것이 이제 이런 병상이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걸 권고사항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내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이걸 가지고 토대로 만든 것이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의 권고들의 이제 근거는 확진자를 치료한 55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3,060명 환자 데이터 중에서 18세 이상이고 4주간 임상 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 기록을 분석해서 만든 건데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일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사실은 민족이라든가 각 국가의 어떤 이 의료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예. 또 인종별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렘데시비르 같은 어떤 약제가 이제 아시안에서 치료 효과가 적다 이런 보고들도 일부 나왔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의 증상 발현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형에 따라 또 조금 다르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2.2% 정도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지만 지금 주요 선진국 중에서 10% 이상의 사망률을 보여주는 국가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의료 환경과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을 반영한
그러한 데이터가 국내의 어떤 이런 코로나19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된 상황,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이런 국내 의료기관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한국형 데이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감염 양상이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또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익산까지 갔고요. 이들은 지금 연인 사이고 광주 확진자는 대전 방판업체 직원하고 동선이 일부 겹치고 이게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전국으로 막 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제 시발점은 사실은 이태원 클럽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던 인천 지역의 감염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감염 초기에 그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수도권이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생활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권역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러한 권역이 결국은 권역과 권역 간의 전파로 이어지게 되고 각 권역을 중심으로 다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나가는 게 이런 신종감염, 그러니까 감염 질환의 어떤 전파의 한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그 감염병에 대한 어떤 발생률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허브, 두 번째 허브로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가 될 거고 그게 예. 이제 대전으로 전이가 된 맞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 지방의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19가 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지 않은 지가 꽤 된 지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에 대한 그 느낌이나 거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조금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되게 안 하는 부분들도 꽤 많으셨었거든요. 당장 네. 뭐 부산, 대전 지역이나 이제 이번에 환자가 발생했던 그 전남 지역 같은 전북 지역 예.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한 했었거든요. 달 동안 거의 뭐 안 나왔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그 가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 2차 대유행 얘기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19는 가을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의 지금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바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은 1, 2주 전에 했었던 우리의 주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다시 한번 더 그 주의를 해야 되고요. 1, 2주 전에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방역 그 원칙을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환자가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환자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1, 2주 후를 대비를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주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대전 확진자가 머물렀던 음식점에서 한 5분 정도만 동선이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확진 경로가 이제 감염 경로가 그러면 그 대전 확진자 발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5분 정도의 접촉 경로로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이제 노출이 됐던 걸로 생각이 네. 되고요. 그 노출된 상황에서의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당이라는 곳은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혼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말을 잘 안 하시고 그냥 밥만 먹고 오시는데 여러 명이 특히 이제 방문 판매와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여러 명이 식당을 가게 되면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이 확산된다라는 걸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로 뭐 옆자리라든가 이 정도만 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이 확산이 됐었을 겁니다. 예. 말을 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위주에서 감염자가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약간은 경각심이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를 하는 이것 또한 지금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라서 이게 지금 대전이나 뭐 광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등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거는 예. 각각의 학교마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나 해당 지역사회, 특히 이제 중요한 건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지의 여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주 후를 대비해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확진자가 하나의 이제 집단 감염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예. 이제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분들을 제대로 잘 추적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한 50명 되거든요. 정도 있죠. 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아마 그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정도까지는 아니다. 현재 나와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터진 초기에 감염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말 감염이냐, 에어로졸 감염이냐,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도 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비말 전파다라고 일단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미국에서 그 변기물을 내릴 때 바이러스가 공기에 퍼져서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에어로졸과 비말은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이유가 비말과 에어로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입자의 크기이고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비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기는 비말은 자연적인 상태라면은 2m 안에 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비말과 에어로졸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말이라 하더라도 선풍기를 킨다거나 에어컨에 따른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으면 충분히 몇 미터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말과 에어로졸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졸 비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지게 되면 멀리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에 따른 어떤 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우 변기물을 내리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는 비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그 비말 감염을 얘기를 했을 때 비말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비말 감염이지만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검체를 에어로졸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인공적인 환경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검사를 한다던가 변기물을 내린다던가 이런 환경이 되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섞인 에어로졸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에어로졸 감염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때 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섞인 그러한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만들어내는 환경의 특성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건 비말로 나오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에어로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도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변기물을 내리는 것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냐? 그러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유럽 쪽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코로나19 감염자의 3분의 1 정도는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음전되더라도 변을 통해서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도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PCR 양성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조각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 보고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PCR 양성인 검체를 갖고 해봤더니 네. 그 중에 세포 배양이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염력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 얘기는 낮지만 전염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그 변을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형성되는 에어로졸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긴 하거든요. 아. 물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만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염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는 않을 걸로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향후 데이터 쌓일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조심할 있겠네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